국감장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다면서도 수천억 원의 민간 수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가 전망되는데 검찰은 추가로 벌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 등은 제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단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전 조직원의 옥중 진술과 돈다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래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선 청소년에겐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모더나 5접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10kg짜리 볼링공이 내리막길에서 던져져 200m가량 떨어진 안경점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삼겹살도 10년 만에 킬로그램당 2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2030 세대는 정치인의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까운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고 여당은 이 후보의 대국민 해명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자가 누군지는 모호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문제부터 조폭 연루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예상했다는 듯 느긋하게 받아넘겼습니다. 질문도 대답도 그동안 많이 봐온 장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질을 피해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이재명 지사 특유의 아웃복싱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이 지사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더 두고 볼 일 같습니다. 오늘 뉴스9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공방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녹화된 화면을 자세히 돌려보며 내용의 갈래를 타고 분석했습니다. 지분 7%의 화천대유 등이 70%에 육박하는 4,040억 원 배당금을 챙겨가도록 설계된 주주협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납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쪽지 보고만 받고 공식 문서가 없거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A를 물으면 A 답. 다음 장 슬라이드 보고받지 보여주세요. 못했어요. 야당은 유독 배임 혐의의 핵심인 이익 배분율과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지 못했냐며 고의 누락 혹은 보고 삭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님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님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선 삭제된 게 아니라며 고정이익을 확보하라는 자신의 지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민관합동 개발 사업 5개 중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합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이 후보는 막대한 초과이익은 야당 탓이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이어갔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여당도 이 후보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로소득 취득 및 배분 설계, 제가 도둑 설계라고 규정하는 이 설계는 지사님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야당은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해온 이 후보가 수익 배분 구조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가 아닌가? 야당은 이런 사람이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냐며 몰아붙였지만 이 후보는 또 유연한 답변으로 공세를 피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정치적 미래를 논의할 사이는 아니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과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는데 이 말을 유 전 본부장이 전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 대해 가까운 사람은 맞지만 정치적 미래를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라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야당이 유 씨의 증거인멸 시도 전에 통화를 했는지 묻자 이 후보는 안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보고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물러섰습니다.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야당은 유 씨가 이 후보의 측근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사 이외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이 유동규 씨입니다. 이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의 이력서를 보내가지고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도 부인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제가 전화번호부에 기록은 해놓고 있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해선 측근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분양은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이라며 답변을 거부해 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이 정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백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는 그렇다면 계좌 추적을 해서 확인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무료 변론 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이라며 공개하지 않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호화 변호인단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인들이라 돈이 적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야당은 친분 때문에 무료 변론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인이니까 무료로 네. 사인해줬다 그랬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후보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 상장기업의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계좌를 추적해보라고 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경찰, 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이 후보는 3년 전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5억여 원은 주식을 팔아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는데 빌린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남긴 새로운 폭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돈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받겠다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장용욱 기자의 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내왔다며 17장 분량의 진술서와 공익 제보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인 2007년 이전부터 조직과 유착 공생 관계였다.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이 후보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며 현금 뭉치 사진도 덧붙였습니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박 씨는 허위일 경우 처벌받겠다고 적고 지장을 찍었고 변호인을 통해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현금 뭉치 사진을 3년 전에는 자신이 번 돈이라며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이없다는 듯 수차례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렇게 했다면 처벌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좀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호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던 것을 이 후보가 거론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 발언은 발언 내용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1심, 2심, 3심 다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조폭 대변인을 자처한 이상 조폭 비호당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이 지사가 워낙 능수능란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해서 정치부 서주민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무래도 핵심적인 자료 또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빠져서 그런지 야당의 추궁에 그렇게 알맹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핵심 자료도 또 증인도 없었고 결정적인 한 방도 없었던 이 산무 국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오늘 행안위에서만 50명인데 여당의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제출 자료 역시 경기도는 4,600건으로 도정사에 유례없는 양을 제출했다고 했지만 정작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제 서류가 모두 빠져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언론에 나왔던 기존 의혹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고 이재명 지사 역시 기존 방어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예, 국회가 요구하면 지자체들이 자료를 보통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 정치적인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의 견제가 좀 심했습니다. 예. 결국 핵심은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유무였는데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지사는 이 고정 이익을 확보하라는 게 자신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오늘 국감에서 밝혔는데요. 예. 이 지사의 이 주장이 사실인지 또 법리 관계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이 지사의 책임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의존해야 하는 국감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요. 결국 수사, 특히 독립적인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질의응답 과정을 봐도 추궁을 당하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좀 느긋한 것 같은 모습도 네. 이색적이었는데 진행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과거하고? 예, 질문하는 위원들은 한 사람당 발언 제한 시간이 7분입니다. 예. 이 질문뿐만 아니라 이 답변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반면 답변자 발언 시간은 위원장의 재량인데 이 행안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다 보니까 이 서 위원장의 배려로 좀 이 지사는 길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7분 내내 장광설을 늘어놓고 이후 이재명 후보가 한참 동안 해명하는 이 지루한 장면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군요.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도 좀 논란이 있죠. 예, 주로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보였던 반응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예.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듣겠습니다. 예. 답을 좀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하기회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했다면서 국민을 비웃는 듯한 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야당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 지사가 오늘 끝까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 보인 것도 인상적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 또 형수 욕설 전력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비교적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예.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여당 대선 후보의 흐트러진 모습을 끌어내려는 야당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모레 국토위 국감에 이재명 지사가 또 출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뭐가 좀 달라질지 좀 다시 한번 지켜보죠.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긴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고요? 네, 남욱 변호사는 오늘 새벽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귀국한 남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입국장을 들어올 때 남 변호사는 머리를 기르고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뿐 아니라 남 변호사에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몰려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가 변호사야?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남 변호사는 사업 초기인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인물로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가족이 머물고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곧바로 공항에서 체포한 것도 그렇고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호송차에 태워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는데 체포 1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체포영장에 뇌물공여 약속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모회계사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50억 클럽과 700억 약정설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내일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권영석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성남시청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부서를 찾아가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 간 주고받은 연락 내용 그리고 문서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간 동안 성남시청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검찰은 시 공무원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연락과 관련한 전자결제 문서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포렌식 정보통신과 한가만 하는데 포렌식 작업만 하시는 걸로 나오신 거예요. 수사팀은 15일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의심 가는 문서 내용과 목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논란이 일자 김 총장은 수사팀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이 이번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는 사실 사건의 본질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정황들이 이미 상당히 드러난 상태이기도 하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갔을 때 유 씨는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못 찾았다고 했다가 한 발 더 나가 아예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적이 있었죠. 당시 CCTV 화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화면에 남겨져 있었고 CCTV 위치 역시 있는 줄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뻔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해석을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위로 휴대전화가 날아듭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씨가 자택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지만 이내 걸음을 옮기고 20여 분 뒤 지나가던 남성이 휴대전화를 주워 차도를 건너 사라집니다. 유 전 본부장이 건물 9층에서 던진 휴대전화는 차도를 넘어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이를 주워가는 모습까지 모두 도로에 위치한 CCTV에 찍힌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TV조선의 보도에 CCTV를 확인한 결과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보도를 부인했다가 이후 경찰이 이 행인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송구스럽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유 씨 측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내일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야당은 육안으로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휴대폰 투척을 검찰만 보지 않았다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이런 이유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대장동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10년 전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소환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의혹의 뿌리라고 공격했고, 야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성남 고문 변호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선 때 아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는 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주임검사 누구였죠, 총장님?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1,155억 원의 대출금이 초기 대장동 팀으로 흘러갔고 지금의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이에 김 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늑장 수사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낸 김 총장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이었던 총장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시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명백한 이해 충돌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역봉사 차원으로 대장동 사건 지휘를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집행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 초까지 성남시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2012년 이후의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때 340여 건의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만 8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 가운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2명이 있었고 이들에게 9억 원 가까운 수임료를 성남시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2012년 이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기간에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는 347건 소송에 모두 85억 원을 썼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은 고문 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 A 변호사, 2012년 8건에 5억 4천만 원을 수임하는 등 2017년 고문 변호사를 그만둘 때까지 총 7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 변호사는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합니다. 같은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민변 회장 출신 B 변호사도 2012년 성남시 소송 2건으로 1억 7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해경군 김씨 사건 때 경찰이 가혹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성남시에서 2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는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고문 변호사로 임명해서 몰아주게 한 것이 아닌가 시 예산으로. 그때부터 법조인 관리를 들어간 게 아닌가.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기도 한다며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두고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8명이서 밤 10시까지 자리할 수 있게 됐죠. 도심 식당가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노돌 기자. 네, 서울 을지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단체 손님이 늘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이곳 서울 을지로 골목은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데도 주변 직장인들이 꽤 모여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전부터 이 일대를 쭉 돌아봤는데요. 4명 이상 모인 단체 손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일부 음식점은 만석의 대기줄까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기존 그대로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거리두기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전해주시죠.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그 이상은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이나 술집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그대로지만 스터디 카페와 영화관 등은 밤 12시까지입니다. 비수도권은 식당이나 카페, 술집도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31일까지 시행되는데요.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로 긴장감이 풀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학들은 코로나로 거의 1년 반 정도를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몇몇 대학이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우려에 학교 안에 신속 진단검사센터가 들어서기도 했는데 반가움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모니터 대신 투명 가림판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한 교수와 학생들. 오랜만에 만남에 반가움과 함께 어색함도 감추지 못합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아마 학교를 왔죠, 다들? 그렇죠?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화상 수업 대신 실습복을 입고 실험실에 모인 학생들도 웃음꽃을 피웁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대면 수업 확대를 반깁니다. 학생 개개인의 집중력이라던가 그런 거는 대면 수업이 확실히 더 우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잠잠한 편은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학교 측은 대면 수업 강의실마다 체온 검사와 QR 체크인은 물론 신속 진단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이곳 코로나19 신속 진단센터에선 검사 후 2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한 뒤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대면 수업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고려대는 50명 미만 강의에 대해 대면 수업 전환을 예고했고 연세대와 서강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3단계로 완화되면 대면 수업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됐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청소년에게는 접종 허가가 나지 않은 모더나 백신 5접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산부 접종 예약률은 1.9%에 그쳤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접종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온 고등학교 2학년 김경훈 군. 어머니와 함께 주의사항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6시 이후로는 2인이었잖아요. 근데 백신 맞으면은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기대감은 또래 친구도 마찬가지. 아무데도 여행을 못 가다가 보니까 조금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16, 17세 89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약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55.5%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과 충남 등지에선 이들 청소년들이 맞아야 할 화이자 대신 모더나로 잘못 접종한 경우가 8건 발생했습니다. 백신 종류를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5접종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진행하고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접종은 다음 달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신부 13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현재까지 2,600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9% 정도입니다. 인터넷 임신부 카페에선 접종을 주저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유산이나 조상 같은 게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물어보는데 방역당국은 임신부 접종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금괴 밀수범 수사를 맡았던 30대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유가족은 고인이 금괴 밀수 사건을 축소 수사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본고 차량이 화장장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던 유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소속 33살 김모 경사가 숨졌습니다. 김 경사는 자필 유서 4장을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올해 초 부서를 옮긴 뒤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팀장 포함 3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유가족은 금괴 밀수 사건을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경사는 지난 8월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근 아내가 팀장을 찾아가 도움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꼬아놔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경찰이 조직의 모습인지 결과가 안 바뀌니까.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철저하게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억울함들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인천경찰청은 유서에 언급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10kg에 달하는 볼링공이 내리막길에서 던져져서 200m가량 떨어진 안경점을 덮쳤습니다. 안경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어쩌다 벌어진 일인지 하동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주택가 언덕길입니다. 무게 10kg짜리 볼링공을 든 남성이 언덕 아래로 공을 굴립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볼링공은 점차 속도가 붙더니 도로를 가로지르고 길 가던 주민 근처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볼링공은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와 2m 높이 안경점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굴러온 볼링공은 안경테 진열장까지 덮치면서 가게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지. 문이 다 깨지고 사실은 안경도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 경찰이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볼링공을 굴린 사람은 7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버려진 볼링공으로 장난을 하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갖고 이제 한번 만지보다가 손을 놔봤어. 구멍이 넓어가지고 내 손이 작게. 휴일날 날벼락을 맞은 안경점 주인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A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전국 곳곳에 생겨난 무인 점포에서의 절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과 취객의 황당한 일탈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한 남성이 태연하게 과자와 초콜릿을 들고 나갑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한 달 만에 무인 점포 2곳에서 15차례 돈과 물건을 훔쳤습니다. 무인 점포에는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고 또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무인 점포의 유일한 대비책은 CCTV인데 절도범들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비업체가 출동하기 전에 달아나 속수무책입니다. 무인 점포는 이 같은 절도 피해는 물론 일탈 행위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무인 점포 안에서 잠을 자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도 있어. 컵라면 사들고 오가지고 김치하고 이래 먹고 쓰레기 팍 쳐박으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지난해 367건이던 전국의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6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절도범의 표적이 된 데 이어 황당한 일탈 행위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무인 점포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물류 대란으로 전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란이 우리 밥상 물가는 물론이고 기름값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삼겹살은 10년 만에 킬로그램당 25,000원을 넘어섰고 서울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리터당 1,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미국이 현재 물류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마트 육류 코너에 집었던 고기를 다시 내려놓는 시민들. 소고기 등심 한 근이 12만 원이 넘습니다. 1kg면은 얼마 정도? 100g에 2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소고기 등심 가격은 지난 6일 처음으로 11만 원을 돌파한 뒤 계속 오름세입니다. 돼지고기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삼겹살 1kg이 대형마트에서 34,000원대입니다. 삼겹살 값이 킬로그램당 25,0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10년 만입니다. 고기 한 번 사다 먹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돼지고기가 예전보다 참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저도요, 누웠다 놨다 막 이렇게 들었다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물류 대란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해 수입량이 줄자 국내 고기값이 폭등한 겁니다. 수출하는 국가 자체도 지금 가격이 지금 엄청 올랐어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 3년 전에 비해서 엄청 오른 거. 기름값도 올라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고 생업을 유지하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저거 하는 거지.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해소되거나 국제 물류망이 회복될 때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고와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저해 요인이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치솟는 물가에 서민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면서 텀블러 기획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텀블러 한 개를 몇 번 사용을 해야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일부 커피 전문점이 때마다 텀블러 등 관련 제품을 내놓기 바쁘다 한들 합리적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하 기자입니다. 대학가의 한 커피 전문점. 입구에 진열된 각양각색 텀블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봄 에디션이고 여름 에디션도 있고 가을 에디션도 있고. 추석이나 헬로윈데이 등 특별한 날이면 한정판 기획 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장별로 개수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이게 빨리 팔릴까 봐? 업계에서는 텀블러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실제 텀블러 구매가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까?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테인리스는 220번, 플라스틱은 50번 이상을 사용해야 친환경적입니다. 이 정도 쓰기 전에 버린다면 같은 횟수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 제조 폐기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샀다면 7개월 동안 매일 한 번 이상 써야 하는 셈입니다. 220번 정도는 써야. 진짜요? 100번도 많은 거 아니에요? 100번. 우리 주변의 텀블러는 그 정도 사용되는 걸까? 제작진 5명이 집에서 보관 중이던 각종 텀블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모인 텀블러는 모두 42개. 매일 한 번씩 15년 이상을 써야 비로소 환경 보호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사용 횟수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칩니다. 15개, 20개는 있나? 한 개당 한 3번 쓰면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업계에서는 각종 판촉 행사를 위해 텀블러 등 기획 상품을 앞다퉈 쏟아내고 텀블러 종류가 70가지가 더 넘게 나오네요. 텀블러 구매도 친환경 소비보다 수집이나 웃돈을 노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줄 서서 다 사가신대요? 어때요? 환경단체에선 친환경을 내세운 판촉, 즉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광고하지만 한 겹을 벗겨보면 속임수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게끔 커피 매장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업계 안팎에서도 과도한 텀블러 마케팅을 중단하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상품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윤서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여파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격차가 2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에 오히려 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당선도 새로운 정권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1.2%로 올라 격차는 두 자릿수인 11.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13.9%포인트나 급락했고 40대에서도 3.8%포인트 빠졌습니다. 조사 기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 수용 선언을 했지만 대장동 의혹 여파로 후유증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고 야권 후보가 상승하면서 윤석열 37.1%대 이재명 35.4%, 홍준표 35.9%대 이재명 34.6%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정권교체론에 힘을 더하자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당선이 새 정권 창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2%로 하락한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심판론보다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심판론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의원이 영입 하루 만에 청년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30 세대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건데 당내에서도 청년 폄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 4명이 맞붙은 네 번째 TV 토론에서는 오늘도 도덕성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야권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취약고리로 호남과 2030을 꼽으며 2030 세대는 정치인들의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즉각 경쟁 후보 캠프에서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후보가 조용하니 선대위원장이 실언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주 의원은 과거 모습까지 함께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네 번째 TV 토론에서도 도덕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 후보들은 각자 도덕성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후떡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에게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들입니다. 정치하신 분. 원희룡은 깨끗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토론이든 능력이든 도덕성이든. 토론회에 앞선 양산 통도사 회양식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주 전세대출 조이기는 일단 유보했지만 이 서민에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압박 탓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5%에 육박할 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겹칠 경우 서민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최고 4.67%로 치솟아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8월 말보다 0.4%포인트가량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2배 커졌습니다. 총량 관리의 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느 한 은행이 금리가 낮다고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지난달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데다 정부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인 겁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나 기존 대출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자 부담 증가에 타격이 큽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보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사실상 예고된 상황.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내야 할 대출이자는 연간 15만 원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추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체코의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의 명곡 나의 생애로부터입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바이올린이 귀를 찌르듯 날카로운 최고음을 걸거댑니다. 스메타나가 겪고 있던 귀울림, 이명을 표현한 대목이죠. 귀에서 매미가 울고 물이 흐르고 전깃줄이 윙윙대는 이명은 괴로워할수록 심해집니다. 스메타나는 이 이명에 지쳐서 정신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간 아이가 자꾸 피리 소리가 난다며 친구에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자 짜증을 내며 답답해합니다. 나그네들이 주막에 묵었는데 한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아댑니다. 흔들어 깨우자 내가 언제 코를 골았냐며 되레 성을 냅니다. 연암 박지원이 쓴 이야기죠. 연암은 나만 옳고 세상 모든 사람이 틀리다고 강변하는 증세를 이 이명에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고하다고 우기는 건 코골이에 빗댔죠.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대국민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경기도 국감의 주연은 이 지사였습니다. 그를 주연으로 빛내준 조연은 사실을 따지는 논리적 추궁이 아니라 단편적, 감정적 질문만 하다 이 지사의 역공에 맥을 못 춘 국민의힘이었죠.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 자리에서 이 지사가 유일하게 한 내 탓도 남 탓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거,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가 날린 화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집중됐습니다. 특검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더욱 더센 강공과 역공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럴수록 대선 전국은 대장동의 회오리에서 내내 헤어나기 힘들 듯합니다. 그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지도 의문입니다. 공자는 나이 예순을 가리켜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순의 경지라고 했죠. 하지만 이명처럼 남이 알아들을 수 없고 코골이처럼 스스로 듣지 못하는 정상을 앓는다면 세상을 얻기는커녕 독불장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을은 속절없이 깊어가는데 느닷없이 정월대보름 귀밝히는 술, 이명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합니다. 10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혹시나 했는데 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때 아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이번 주에도 날씨 변화가 상당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적은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안동은 16도를 보이면서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